나는 김덕수, 68세이다. 아내 영숙은 63세. 우리는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웠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대학은 못 보냈지만 둘 다 성실하게 자랐다. 지금은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 기계부품 회사에서 23년을 일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7시 반 출근 버스를 탔고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월급은 320만 원 남짓. 많은 돈은 아니었다. 매달 통장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 적금에 넣었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댔다. 외식은 1년에 몇 번이 전부였고 옷은 해지도록 입었다. 회사 사람들은 내가 성실하다고 했다. 지각을 하지 않았고 결근도 거의 없었다. 명절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근 수당이 보태지면 그달 적금을 조금 더 넣을 수 있었다. 점심은 도시락을 싸갔다. 구내 식당 밥값 5천 원이 아까웠다. 한 달이면 10만 원이 넘었다. 아내 영숙은 동네 식당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다.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손님을 맞았다. 밤늦게 돌아온 아내의 손목은 늘 빨갛게 부어 있었다. 무릎도 자주 아프다고 했다. 병원 한번 가봐라고 말하면 괜찮아. 이 정도야 라며 손사래를 쳤다. 단 하루도 일을 쉬지 않았다. 그게 영숙이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 영숙은 토요일에도 식당에 나갔고 나는 일요일에 아파트 경비 일을 했다. 하루 8만 원이었다.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었다. 그 돈으로 공과금을 냈다. 젊은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 다닌다고 했지만 우리에겐 그런 사치가 없었다. 우리 부부에게 사치란 없었다. 여행도, 취미도, 사업도 없었다. 그저 하나, 우리 집 하나만 갖자는 것이 평생의 목표였다. 영숙은 가끔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보, 이 집 괜찮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퇴직을 1년 앞둔 어느 날 나는 모든 통장을 정리했다. 퇴직금, 적금, 예금, 전세 보증금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다. 2억 8천만 원. 23년의 무게가 그 숫자 안에 있었다. 새벽 출근, 야간 특근, 도시락 점심, 일요일 경비일, 영숙의 부은 손목과 아픈 무릎, 그 모든 것이 3억이라는 숫자로 모였다. 그날 밤 나는 영숙에게 통장을 보여줬다. 여보, 우리 이만큼 모았어. 영숙은 한참 동안 숫자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한참을 울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 눈물 속에 23년의 새벽과 10시간의 노동과 아픈 무릎과 손목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집에서 살 수 있겠네.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 차례다. 남의 집에서 전세로, 월세로 떠돌던 세월을 이제 끝낼 수 있다. 더 이상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집, 우리만의 공간. 평생을 꿈꿔온 그 집이 이제 손에 닿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막걸리 한 잔을 했다. 영숙은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23년이 아깝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았다. 그렇게 믿었다. 퇴직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봐야 할 시간이었다. 영숙과 나는 주말마다 수도권, 외곽을 돌아다녔다. 처음엔 매매로 알아봤다.
평생 남의 집 새 살았으니 이젠 진짜 우리 소유가 되는 집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울은 엄두도 못 냈다. 3억으로는 터무니없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도 마찬가지였다. 괜찮아 보이는 집은 최소 4억이 넘었다. 3억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너무 낡았거나 교통이 너무 불편했다. 여보, 이러다 아무것도 못 사겠어.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 한공인중개사가 제안했다. 전세로 들어가시면서 천천히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전세가율이 높아서 2억 8천이면 괜찮은 신축 구할 수 있어요. 2년 살면서 돈 더 모으시고 그때 매매로 갈아타세요. 나는 망설였다. 또다시 전세라니. 하지만 중개사 말도 일리가 있었다. 급하게 형편없는 집을 사느니 좋은 집에 전세 살면서 기회를 보는 것도 방법이었다.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2년만 더 버티자. 그동안 조금 더 모으면 되잖아. 그렇게 우리는 전세로 방향을 틀었다. 어차피 마지막 전세다. 2년 뒤엔 반드시 우리 집을 사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 외곽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공인중개사는 40대 후반의 여자였다. 명함에는 20년 경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동네에서 모르는 매물이 없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다. 20년이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중개사가 소개한 빌라는 깨끗했다. 3층짜리 건물에 우리가 볼 집은 2층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졌다. 거실이 넓었고 방 2개의 화장실도 깔끔했다. 베란다에서 내다보이는 풍경도 괜찮았다. 영숙은 부엌을 이리저리 살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전세 2억 8천입니다. 이 가격에 이런 신축은 흔치 않아요. 중개사가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문제 있는 집은 아니죠? 이 매물은 깨끗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근저당도 없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다. 하지만 23년 모은 돈이다. 함부로 결정할 수 없었다. 나는 집주인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중개소로 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말투도 점잖았다. 인상도 나쁘지 않았다. 제가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는 겁니다.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네요. 그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시죠. 중개사가 서류를 건넸다. 나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근저당 없음, 가압류 없음, 깨끗했다. 영숙도 옆에서 같이 봤지만 사실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을 줄 몰랐다. 그저 문제없다는 말만 믿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다. 2억 8천만 원. 23년의 무게가 그 한 장의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집주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중개사는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영숙을 바라봤다. 영숙도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깨끗한 신축에서 살아보네. 그녀가 작게 속삭였다. 은행에서 전세금을 송금했다.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줄어드는 걸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뀌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사 날짜를 잡았다. 2주 뒤였다. 그동안 영숙은 이것저것 준비했다. 새 커튼을 샀고 화분도 몇 개 샀다.
베란다에 꽃 좀 키워볼까?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이사 첫날, 짐을 다 풀고 나서 영숙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다. 빨간 제라늄이었다. 햇빛을 받아 꽃이 피 반짝였다. 여기서 2년만 살다가 매매해서 가자, 영숙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2년 뒤엔 진짜 우리 집 산다. 그 약속에 지난 세월의 고생이 조금은 위로받는 듯했다. 저녁에는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새 주소로 배달 온 첫 음식이었다. 맛있었다. 아니, 그날따라 더 맛있게 느껴졌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했다. 2년 후 꼭 우리 집을 살 수 있다. 그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 23년을 버텼는데 2년쯤이야. 입주한 지 2달이 지났다. 영숙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고 나는 퇴직 후 경비 일을 늘렸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월 180만 원이었다. 2년 동안 더 모으면 매매할 때 도텔 수 있을 것 같았다. 영숙도 열심히 일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진짜 우리 집 생기는 거야. 그 말로 서로를 다독였다. 새 집은 쾌적했다. 아침마다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베란다의 제라늄은 무럭무럭 자랐다. 가끔 손주들이 놀러 왔다.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행복해했다. 할머니, 여기 집 좋다. 손주가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좋지? 2년 뒤엔 진짜 우리 집 생겨.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우편함에 법원 봉투가 꽂혀 있었다. 처음엔 무슨 안내문인 줄 알았다. 하지만 봉투를 뜯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임의경매 개시 통지서. 무슨 말인지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됐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영수가, 큰일 났어. 나는 부엌에 있던 아내를 불렀다. 영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왔다. 내가 서류를 내밀자 그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등기부등본 확인했잖아. 나도 모르겠어. 근저당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곧바로 중개업소로 달려갔다. 20년 경력이라던 그 중개사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깨끗한 매물이라고 했잖아요. 중개사는 서류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게 저도 몰랐어요. 계약 당시엔 정말 문제 없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전세금은요? 집주인한테 연락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중개소를 나왔다. 영숙은 내 뒤를 따라왔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영숙은 식탁에 앉아 그 서류만 바라봤다. 손목을 주무르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평생 저렇게 떠는 영숙을 본 적이 없었다. 여보, 우리 돈 날리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23년 모은 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2억 8천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출근, 야간 특근, 주말 경비일, 영숙의 10시간 노동, 부은 손목, 아픈 무릎.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걸었더니
겨우 연결됐다.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최대한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우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요? 지금 제 형편도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계약할 때 그렇게 웃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따뜻하다고 느꼈던 그 악수가 떠올랐다. 속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영숙도 뒤척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했다. 23년을 일했다. 한 번도 쉬지 않았다. 사치도 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베란다의 제라늄이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이 유난히 서글펐다. 며칠을 멍하니 지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영숙은 식당에 나가지 못했다. 오늘은 못 가겠어요. 사장에게 전화를 걸고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나도 경비 일을 쉬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들 진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요즘 잘 지내고 계셔요? 두 분 다 아프신 곳은 없으시죠? 라고 물었다. 응, 잘 지내고 있다. 건강도 괜찮고 라고 말했다. 다 거짓말이었다.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평생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전세 사기, 전세금 돌려받기, 경매 전세금. 손가락이 서툴렀지만 필사적으로 검색했다. 그렇게 며칠을 찾아 헤매던 중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말이었다. 클릭해서 읽어봤다. 전세 계약할 때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줄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제야 기억이 났다. 계약할 때 중개사가 잠깐 언급했었다.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드는 게 좋아요. 만일을 대비하는 거죠. 그때는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집주인도 믿을만해 보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중개사가 그래도 드세요. 안전하게라며 권했고 보험료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 가입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우리도 그게 되어 있을까? 계약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찾았다. 특약사항, 첨부 서류,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영수가 있어. 보험 들어있어. 나는 소리쳤다. 영숙이 달려왔다. 내가 계약서를 가리키자 그녀도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뭔데? 전세금 못 받으면 보험에서 대신 준대. 우리 이거 가입되어 있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울컥했다. 희망이 보였다.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향했다. HUG라고 불렀다. 서울 강남에 있었다. 버스와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며 찾아갔다. 영숙도 함께였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이 맞아줬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세금을 못 받게 됐는데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계약서를 확인했다. 경매 통지서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증 범위에 해당됩니다. 서류 준비하시면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영숙도 옆에서 울었다. 직원이 당황하며 물티슈를 건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필요한 서류가 많았다. 등기부 등본, 경매 개시 결정문, 배당 요구, 종기일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본.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이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천천히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나는 메모지에 빼곡히 적었다. 영숙도 옆에서 같이 적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움직였다. 법원에 가서 서류를 떼고 동사무소에 가서 증명서를 받았다. 한 곳에 가면 또 다른 곳에 가야 했다. 복잡하고 지쳤다. 서류 한 장 받으려고 하루를 꼬박 쓰기도 했다. 영숙의 무릎은 더 부었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괜찮아. 이 정도야. 그녀는 여전히 그렇게 말했다. 나도 다리가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23년 모은 돈이다. 끝까지 싸워야 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딸 미정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식당도 안 나간다면서요? 식당 사장이 걱정되어 미정이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경매 통지서를 보여줬다. 미정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빠,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미정이가 아들 진수에게도 알렸다. 다음 날 진수가 달려왔다. 아버지, 혼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조금 숨통이 트였다. 진수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찾아 설명해줬고, 이정희는 서류를 정리하는 걸 도와줬다. 주말이면 진수가 차로 HUG까지 데려다 줬다. 아빠, 이 서류는 제가 인터넷으로 떼놓을게요. 엄마, 이건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부부가 직접 움직였다. 우리 일이니까 2달이 걸렸다. 드디어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직원은 심사에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 수 있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 10달 뒤 우편물이 왔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 어려웠다. 영숙이 대신 뜯었다. 보증채무 이행 확정 통지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다. 2억 8천만 원. 우리 돈이 돌아온다. 여보. 됐어. 우리 돈 돌아온대. 영숙이 울먹였다. 나도 눈물이 났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곧바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들아, 다 해결됐어. 걱정 끼쳐서 미안했다. 전화 너머로 아이들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23년이 지켜졌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돌아왔다. 보험금이 입금됐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2억 8천만 원. 23년의 무게가 다시 돌아왔다. 영숙과 나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살았네.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살아났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빌라에서 살 수 없었다.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새 주인이 정해지면 나가야 했다. 다시 집을 알아봐야 했다. 이번엔 꼭 매매로 가고 싶었다. 전세는 이제 무서웠다. 보증금을 크게 맡기는 게 두려웠다. 이번엔 우리 소유로 가자. 조금 작아도 괜찮아. 내가 말했다. 영숙도 동의했다. 그래, 이젠 진짜 우리 집이 필요해.
아이들에게 말하자 진수와 미정이가 함께 알아봐 주겠다고 나섰다. 아빠, 제가 부동산 앱으로 찾아볼게요. 진수가 말했다. 미정이도 엄마, 주말에 같이 보러 다녀요 라고 했다.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서울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도 3억으로 살 만한 집은 많지 않았다. 괜찮은 집은 4억이 넘었고 3억 이하는 너무 낡았다. 한 달을 찾아다닌 끝에 진수가 한 곳을 찾아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20년 된 단지였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의 3층. 방 2개의 거실. 부엌. 매매가 2억 5천만 원. 아빠, 이 집 어때요? 가격은 괜찮은데 좀 낡긴 했어요. 우리는 함께 보러 갔다.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바닥 장판도 들떠 있었다. 부엌 싱크대는 녹슬었고 화장실 타일도 깨진 곳이 많았다. 엄마, 여긴 좀. 미정이가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뼈대는 튼튼해 보였다. 햇빛도 잘 들었다. 무엇보다 우리 소유가 될 수 있다. 리모델링하면 괜찮겠다. 내가 말했다. 영숙도 이곳저곳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벽지 바르고 장판 새로 깔고 싱크대 교체하면 살만할 것 같아. 아빠,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남은 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다. 그중 일부를 리모델링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남겨두면 될 것 같았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계약을 했다. 2억 5천만 원. 23년 만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됐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 손이 떨렸다. 영숙도 울먹였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 리모델링은 아이들이 많이 도와줬다. 진수는 견적을 여러 곳에서 받아 비교해줬고 미정이는 벽지와 장판색을 같이 골라줬다. 엄마, 이 색 어때요? 밝아 보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직접 했다. 작은 선반은 내가 달았고 영숙은 커튼을 손수 달았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 칠을 도와줬다. 한 달이 걸렸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보니 집이 새 것처럼 변했다. 벽지는 밝은 베이지색이었고 장판은 따뜻한 나무 무늬였다. 싱크대도 새 것으로 바꿨고 화장실 타일도 다시 붙였다. 비용은 1,500만 원쯤 들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이사하는 날 진수와 미정이가 짐을 날라줬다. 손주들도 따라왔다. 할아버지, 집 예뻐요. 손주가 소리쳤다. 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짐을 다 풀고 나니 해가 저물었다. 아이들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다. 우리는 작은 거실에 둘러앉아 치킨을 시켜 먹었다. 우리 집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영숙이 말했다. 진수가 웃었다. 아빠, 축하드려요. 드디어 집주인 되셨네요.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영숙과 나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봤다. 작았지만 우리 것이었다. 더 이상 집주인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못을 박아도 벽에 그림을 걸어도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여보, 베란다에 화분 좀 놓을까? 영숙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제라늄 다시 키워보자. 며칠 뒤 영숙은 화원에서 빨간 제라늄을 사왔다. 예전에 키우던 것처럼 생긴 꽃이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으니 집이 더 따뜻해 보였다.
영숙은 식당 일을 그만뒀다. 이제 좀 쉬어. 내가 말했다. 손목과 무릎이 한계였다. 나도 경비 일을 주 3일로 줄였다. 월 100만 원 남짓.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생활은 할 수 있었다. 남은 돈이 1,500만 원쯤 있으니 아껴 쓰면 괜찮았다. 시간이 지나며 일상이 돌아왔다. 영숙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무릎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찾아왔다. 손주들도 함께였다. 작은 집이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할머니, 여기 화분 더 예뻐졌어요. 손주가 말했다. 영숙은 환하게 웃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숙과 나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다. 제라늄이 활짝 피어 있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작은 베란다였지만 풍경이 아름다웠다. 여보, 후회 안 해? 영숙이 물었다. 무얼 말하는지 알았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고생한 것, 큰 집을 갖지 못한 것, 후회는 조금 해. 하지만 어쩌겠어. 우린 최선을 다했잖아. 영숙이 내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린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젠 우리 집이 있잖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동네 슈퍼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다. 등기만 믿지 마세요. 전세보증보험 꼭 드세요. 나한텐 그게 마지막 구명줄이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봄이 왔다. 영숙과 나는 공원을 함께 걸었다. 벚꽃이 피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예쁘다고 말하려는데 영숙이 먼저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 집도 있고 우리는 잃었던 봄을 다시 천천히 찾아가고 있었다. 완벽하진 않았다. 크고 멋진 집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 소유였고 우리가 손수 가꾼 공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